그게 뭐 타다 뭐 사업 못하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되게 짠짠한 게 있어요. 고객의 정보를 받으면 밑에 꼭 체크박스로 뭔가를 표시를 동의를 해줘야 받거나. 된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근데 서비스를 만드는 모든 사람은 동의를 디폴트로 체크하고 싶어요. 그렇죠. 아, 이거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저는 회사 다닐 때 개발 요청할 때 개발자들이 못 알아듣게 설명하면 되게 욕먹었어요. 서비스 기획자로 일을 하고 하다 보면 그럼 IT랑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네. 개발해달라. 거기는 IT는 안 된다. 사실 안 된다에는 시간이 없고 인력이 없다 이거잖아요. 시간이 없고 인건비가 부족할 만한 기획을 해간 게 문제거든요. 일 잘하는 서비스 기획자라면 이 기획을 잘라낼 수 있어야 돼요. 소화 가능한 기획을 해가거나 할 수 있는 범주로 먼저 협의를 하거나 하는 과정을 먼저 겪어서 이 리스크를 줄여주거나. 근데 그거를 PO나 서비스 기획자 사이드에서 개발자 상황을 알긴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붙어서 일하는 방식으로 점점 변화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개념인 게 코딩으로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코딩을 몇 줄을 쓰세요 이런 식으로 개발량을 체크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크기는 결국엔 내가 정해놓은 정책의 예외 케이스의 수랑 비례하거든요. 내가 시스템 정책을 단순화시킬수록 이 사람이 개발해야 될 양도 같이 줄어요. 근데 그건 기획자만 하는 롤은 아니고 요즘에 마케팅도 무조건 마케팅 하시려면 개발해야 되고요. 영업도 영업 툴을 개선하시려면 개발을 요청해야 되고 결국에 모든 직군에서 개발이랑 소통하실 때 자기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책을 정리할 거냐 그리고 그 정책이 얼마나 명료하냐 그리고 예외 케이스를 다 다른 결과값을 내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룰로 뺄 수 있는 것들을 뺄 수 있느냐 약간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 지금 로직을 단순화하고 그런 생각들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뭘 연습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엑셀로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엑셀에 데이터를 쭉 뿌려놓고 아 내가 이 서비스를 만들려면 무슨 데이터가 필요하지? 이 데이터가 10개가 있으면 이 중에서 어떻게 10개 중에 하나를 가져오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개발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사실. 저희가 필터라고 하는 게 10개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찾아가지고 yes or no로 하는 식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전개도만 굉장히 잘 그리셔도 개발자분하고 정책 정리하는데 소통이 있어요. 화내는 고객은 어디로 가고 뭐 웃는 고객은 어디로 가고 우는 고객은 어디로 가고 하면 기준값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성이면 뭐로 가고 남성이면 뭐로 가고 어린이면 뭐로 간다. 나이대로 구분한다거나 수치화할 수 있고 데이터화 되어 있는 기준을 가지고 정책을 짜면 빠질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코딩하고는 또 다른 얘기긴 하지만 PO와 개발자가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이야기가 로직인 거잖아요. 요거를 얼마나 잘 그리냐고 그것들을 엑셀이나 뭐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그리고 수치화할 수 있는 데이터로 정리해보는 연습들을 하는 게 좋다.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베트남이나 중국 이런 사람들이랑 한자로 하면 말이 되잖아요. 읽는 건 다르고 하지만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표를 잘 쓰기 시작하면 케이스표를 잘 그리는 것만으로도 원하는 걸 충분히 전달할 수 있어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서비스를 굉장히 편리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클릭했을 때 문제 없게. 근데 그거는 정책이 아닌 거예요. 그쵸. 뭔가. 이게 클릭했을 때 어디로 가게, 네. 이 경우엔 어디로 가게, 그리고 무슨 화면이 나오게. 제가 이제 강의에서 많이 예시 드는 게 지점의 재고를 실시간으로 화면상에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요구사항을 이제 단순하게 쓰시는 분들은 지점명 밑에 숫자 이렇게 되는 걸 딱 들고 와요. 개발자는 이것만 가지고 개발을 못해요. 개발자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데이터는 어떻게 가져올 수 있으며 이 재고 수량은 실시간으로 매장에서 판매되면 카운트가 깎이는 그 데이터인지 거기서는 그거를 줄 수 있는 건지 우리는 그럼 그거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몇 분에 한 번씩 통신해가지고 배치로 해가지고 뭐 해야 30분, 되는 1시간 건지. 단위로 하는 건지. 네, 그런 게 알고 싶은 거죠. 그게 제가 맨날 얘기하는 약간 전제 조건 내에서 잘 정리하는 거의 개념인데 사실은 그게 문과생이 할 수 있는 이커머스 내 모든 직군에 포함돼요. 심지어 법무까지도. 법무도 개발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네. 법무가 어떤 부분에서 그렇죠? 법무는 진짜 안 마주칠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서비스 기획하면서 법무팀을 진짜 많이 만났어요, 항상. 왜냐면 우리나라는 온라인 사업에 법적인 제재 조치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뭐 타다 뭐 사업 못하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되게 짠짠한 게 있어요. 고객의 정보를 받으면 밑에 꼭 체크박스
텍스트박스로 뭔가를 표시를 동의를 해줘야 받거나. 된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근데 서비스 만드는 모든 사람은 동의를 디폴트로 체크하고 싶어요. 그렇죠. 아 이거 하나라도 허들을 낮춰서 하지만 근데 법률상 그게 아니고 법률상 그게 법상으로 안 돼요. 된다. 그러면 그 UI에 대한 검토를 내가 법전을 다 공부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법무에서 네. 검토를 받아요.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법무랑 UI적인 이유로 소통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또 재밌는 게 IT 회사에서 서비스의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역기획이라는 네. 걸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기획이라는 게 뭔지. 역기획이라고 하는 게 보통 리버스 플래닝이라고 해서 원래 공학이랑 게임 기획하시는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들이에요. 만들어져 있는 최종 산출물을 보고 그거를 분석해 가면서 이거는 이렇게 만들었구나. 여기에 정책은 뭐구나.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건데 게임에서는 제일 많이 예시로 나오는 게 레벨업이에요. 자기가 이제 게임을 해보면서 어떻게 했을 때 레벨업이 되는지 이런 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면서 레벨업 기준을 역으로 찾아내는 거죠. 거기서 좀 힌트를 얻어서 제가 브런치에 역기획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역기획은 우리가 역기획을 하라고 해서 UI 그림을 역으로 그려가지고 옆에 설명을 쓴다라고 하면은 그건 디자이너가 해야 되는 역기획에 해당해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서비스 기획하는 롤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디자인 UI를 볼 게 아니라 이 UI를 왜 이렇게 짜게 되었는가 그걸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더 편한데 굳이 이 길로 가고 있는 점을 찾으면 그게 보통 내부의 비즈니스적 정책에 의해서 정해진 경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법적인 이유에 의해서 불편하게 해놨을 가능성이 높고 동의 이거 안 하면 좋은데 왜 하지? 이런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엄청나게 많은 이유에 의해서 못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찾아내는 게 사실은 역기획의 핵심입니다. 얘네는 왜 이렇게 했을까? 얘네는 이걸 왜 안 했을까? 이런 것들을 타사의 서비스들을 이용해 보면서 질문하는 것.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을 스스로 추론해보는 거. 가설을 세우는 거. 세우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마케팅을 했었고 하니까 광고가 많이 나오면 왜 저 회사는 이 모델을 썼을까? 왜 저런 메시지를 쓸까를 계속 고민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역기획이랑 좀 비슷한 네,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PO, 이 서비스 기획자의 필수 역량이 무엇일까? 제가 얼마 전에 역기획 스터디를 진행을 할 때 어떤 분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잘 정리를 해서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회사에 이미 있던 사람들이 보기에 약간 불편할 만한 내용들이 약간 있었어요. 분명히 그 내부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자신의 논지 전개한 거가 틀리지 않은 것 같은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놀랐는데 서비스 기획자는요 신입 일하는 내내 평생 그런 일을 겪어요. 익숙해져야 되는 게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되게 많이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내가 모르는 거를 잘 물어보는 사람이 성장해요. 그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전체가 안 보이니까 결국엔 계속 빗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메타인지를 계속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네. 기초 체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프로덕트 오너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결국에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냐인 것 같아요. 문제 정의. 고객이 말하는 문제는 사실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 수 있거든요. 유튜브 그 영상 다시 보기 버튼이 없어서 불편해 같은 거죠. 네, 맞아요. 이거를 만들어준다고 했을 때 우리 회사의 매출이나 아니면 임팩트가 생길 거냐? 아닐 거거든요. 추천해주는 게 그 사람이 보고 있는 영상보다 더 좋은 영상이면 되잖아요. 그걸 하는 거가 되게 어렵죠. 문제 정의가 가장 어렵다면 문제 정의를 잘 할 수 있는 훈련 방법? 그런 게 있나요? 이게 혼자만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닌 것 같은 게 서비스가 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 서비스가 동종의 업계의 서비스들이랑 다르게 뭔가 줘야 되는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좀 다 같이 정의되어 있는 모습이 비슷해야 거기서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을 걸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문제를 정의하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하면 서비스를 만드는 여러 사람들이 동의가 되어 있는 무언가의 형태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회사적 차원에서는 그런 합의점을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개인적 차원이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드는 서비스에 대한 어떤 정의를 자기가 내려주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관점에서 내가 바라봐서 이걸 문제를 찾을 것인가 관점을 먼저 정하는 것이 문제를 찾기 좋은 시작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걸 저도 강의도 해보고 글도 해보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이 되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이제 코딩 몰라도 됩니다라는 책은 뭐 서비스 기획자나 PO만을 위한 책은 아니에요. 제 직무가 서비스 기획자고 PO이기 때문에 그걸 좀 주력으로 설명드렸지만 사실 저희가 IT 회사나 이런 데서 일할 때는 어느 직군이나 결국에는 개발자랑 같이 일하게 되고 오늘 제가 말한 이런 포인트들이 현장에서 다 겪으시는 부분들이 되거든요. 잘 적응하시면서 좋은 커리어 쌓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